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덥고 습한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시장 낙폭이 더 커지고 있어서 전 좀 당황스럽습니다. 양시장 각각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 대선 후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톤 터치를 받은 상태인데 어쨌든 미국 대선의 시계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증시의 시계도 흘러가겠죠. 예.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시장에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정도 아마 특히 장 초반, 오전장 때 이제 이런 영향이 좀 많이 미치겠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이제 국내 주요주들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일단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장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잠시 뵐게요. 예. 장 낙폭이 좀 큽니다. 크긴 한데 전체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섹터들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 지금 제일 큰 상승 쪽에서 제일 큰 섹터는 우크라 재건주 다시 강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안 관련주들이 원래 장 초반에는 가장 지금 전력설비 저 정도 버블 크기의 빨간색으로 탄력을 좀 보였는데 지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주말에 있었던 우리 시간으로 주말이죠. 글로벌 IT 대란에 따른 여파 작용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좀 괜찮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특히 장이 좀 불안하면서 마치 금과 같은 형태,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같은 느낌으로 암호화폐가 최근에 좀 상승 흐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이 테마주의 수혜 섹터로 또 지목이 돼서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대왕고래, 건설 쪽 정도,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도 관련주가 국내에서 뭐 딱히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그런 흐름이 좀 장 초반에 조금 있었다가 지금은 또 역시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화장품주 간만에 지난주 내내 좀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이번 주 초반엔 작진 하지만 어쨌든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시 오늘 전체 장 분위기에 뭐 걸맞게 전체적으로 좀 하락 섹터들이 많고 또 버블의 사이즈도 커서 그만큼 하락 탄력이 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력 설비 오늘 가장 크고요. 반도체도 상당히 큽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전력 설비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CXL, 원전 이렇게까지 좀 좋지 않죠. 자동차주도 좀 좋지 않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특히까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반등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실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만 은행 쪽도 좋지 않고 엔터주는 여전히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좀 괜찮았던 제약바이오 쪽, 방산 쪽도 오늘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에 좀 한동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도 역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난주에 워낙 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주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부터 좀 보죠. 글로벌 IT 대란 완전 복구할 때까지는 최대 수주일 걸릴 듯.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클라우드죠. 애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기 때문에 이 빅테크 관련돼서 전체적인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지난주에 뉴욕 시장에서 금요일 날 장에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한 이 글로벌 이 빅테크 관련주들 또 보안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 보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주 같은 경우는 10% 넘게 지난주 금요일 날 폭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비교적 마이크로소프트는 0.7%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여파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석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주 한해서 국내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랩, SGA 솔루션즈, 리큐어, 시큐어
이 모니터랩과 SJ 솔루션즈는 뭐 그 통합 보안 솔루션 업체들인데요. 이 회사들 주가 오늘 10% 넘게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좀 그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 확실히 이제 이런 큰 재료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라운시큐어, 센즈랩, 신스웨이 대부분 다 이제 보안 시스템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전체 흐름으로 좀 가보면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 재건주 기사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미 나왔던 얘기죠.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끝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우크라 재건주 관련돼서는 이게 또 이제 방산주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서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수혜가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영향은 특히 방산주 쪽에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더 좀 크게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이유가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상태로 미국의 지원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갈 수는 사실 방법이 없죠. 결국 전쟁이 어쨌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됐든 전쟁이 특히 이제 11월 대선 이후에 종료까지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유럽 너네가 더 많은 부담을 해라.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유럽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유럽 너네가 좀 배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만약 안 하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뭐 나토 탈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비 쪽을 유럽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수혜가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그래서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그래도 좀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볼까요? 예. 데모, 삼부토건, SY, 스틸텍, 현대에버다임, 다산넥터스 계속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얘기 나올 때마다 반등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상승폭이 좀 크죠. 데모는 거의 상한가 근접하고 있고 삼부토건도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도 6% 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한번 전체 그림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뭐 전력 설비, CXL,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재선과 관련해서 가장 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특히 미국 내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NG, 엔솔이 미국 GM과 합작 법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내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미시간주에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3공장을 좀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건설을 일단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본적으로 GM이 메리바라 CEO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원래 100만 대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얘기는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CEO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그 기대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GM이 투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로드맵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그게 가시화된 게 바로 LG 엔솔과 좀 추진하고 있는 미시간주 3공장에 대한 구축 작업을 중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LG 엔솔만 그런 게 아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 또 현대차와 합작 공장도 지금 공장을 다 져놓고 생산 장비를 좀 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일시 좀 보류해낸 상태고 현대차와 또 합작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는 SK온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요청으로 공장 생산 어떤 장비 입찰을 지금 현재 보류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포드 같은 경우도 SK온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포드는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현재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작업을 아예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SK온과 이런 합작 공장 관련된 부분들도 향후에 뭔가 여러 가지로 좀 일정의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6월 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3%가 줄어서 30개월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결국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일단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종합적인 거를 종합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하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에 전기차 부분에 대한 뭐 보조금 어떤 뭐 중단이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지난주까지 2차 전지 쪽에 좀 반등 분위기가 살짝 있었던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분신들이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혹시라도 추격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판단을 좀 보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차 전지 봤고요. 주목 보겠습니다. M+, JO, 신성 SD, SKC, 대주전자들 등 전체적으로 다 4에서 한 6%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잠깐 반등하는 그 지난주에 보이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추세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좀 뭐 이렇게 썩 좋은 반가운 소식들은 별로 이렇게 눈에 띄게 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이 이번 주 후반까지는 중반까지는 조금 이런 부진한 흐름이 지금 지속될 거로 같다라고 일단 보시면서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시장 대응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상반기에 좋았고 하반기에도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전망, 뭐 일단 실적 전망치도 상향된 이런 업종들 중에서도 일종의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시간을 좀 잘 삼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군요. 20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좀 더 종목 얘기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이슈들 종목 얘기로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환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윤환식 파트너 이 매매 스타일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일단 파악을 해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 알려주세요. 사실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주도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도주의 또 다른 의미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둘 다 사실 코스닥이 좀 더 심하긴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일주일 동안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까지 그 주도주들은 사실 지수 하락세와는 관계없이 계속 좋은 상승력과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지수 내리는 거가 생각이 안 날 만큼 네. 주도주, 즉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지속해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주도주 중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는 대장주, 그런 종목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수익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음에도 이런 주도주를 컨택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 하면 이퀄 윤환식 파트너의 그러한 네.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네. 오늘도 좀 기대해 보겠고 그럼 우리가 바로 이슈에서 짚어본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산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 관련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아침에도 사실 여러 가지 섹터, 테마들이 난립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꽤 난이도가 높은 장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괜찮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산주가 지속적으로 그래도 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호주 정상, 일본 정상 등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돼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제적인 정세하고도 좀 관련이 깊은데 방산 관련주 같은 이제 섹터들은 단순히 차트로만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방산 관련주가 왜 지속적으로 강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약 2010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이 나토의 방위력에 대한 이 지역적으로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사실 러시아의 이제 동유럽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나토의 이제 방위 전략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한정해서만 이제 이 나토의 방위 전략 개념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 북한과의 연대와 중국과의 견제 목적으로 인해서 기존 동아시아 국가들, 그 다음에 호주까지 포함해서 나토의 전략 계획이 이제 자유진영의 이제 합산 세력으로까지 이제 확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서 사실상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호주 같은 국가는 사실 방산 강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기에 사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휴전국일 뿐더러 이 방산 업종에 대한 제조 능력이 사실 서방 국가들 가운데서 거의 탁월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와 그다음에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면서요. 기존의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군수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많이 약화됐어요. 제조업도 많이 무너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군수 물자를 제때 신속하고 좋은 품질의 군수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서방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방산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대장주별로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큰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종목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특히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현대로템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K2 전차를 생산하는 이제 회사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북 관련주라든지 철도 관련주라든지 다른 섹터로도 엮이고 있지만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이슈는 사실 방산 관련입니다. 이 K2 전차의 경우에는 미국의 M1, A1 에어브람스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전차들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이유가요.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거의 한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 특히 유럽,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지속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각국 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줄이겠다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관련주 이제 LRG 넥스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현대로템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 넥스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지대공 미사일인 청궁인데요. 이 청궁 이제 수출이 가시화되고 이제 이 다음으로 이제 대함 유도 미사일 중에 비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대함 유도 미사일이 뭐냐 하면은 함대 함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 측 군함에서 다른 측 군함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이 바로 대함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비궁 같은 경우에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방산 관련주가 지금은 살짝 고점권이긴 하지만 추후 약 몇 일 동안 이제 조정폭이 계속된다면 방산 관련주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하반기에도 이런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기간에 신규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방산주 아주 방대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나토의 전략적 변화와 함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이 대선 다시 한번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방위비 증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우리 K 방산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종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폭을 다소 확대하고 지금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했죠.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요. 재건 관련주 이쪽도 볼까요? 자, 오늘 또 재건 관련주가 네.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강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슈에 대한 여파가 오늘도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지난주에 재건 관련주 중에 대장 관련주로 손꼽혔던 SY 스틸텍과 더불어 오늘 신규로 일단 이슈를 받아서 부각된 대모까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건 관련주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를 이제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단 24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제 재건주가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건주 자체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상 이제 상승 이제 2파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지금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미국 대선이 11월입니다. 아직도 이제 약 3개월이 좀 넘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재건 관련주는 이제 조정 시 충분한 매수 기회가 많은 종목이니까요. 이 섹터들도 잘 여러분들 관심 종목들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조정 때 한 번 더 매수에 신규 매수에 동참을 해보신다면 이것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충분히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 봄직한 섹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재건 관련주 역시나 미국 대선과 함께 연동해서 우리 증시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대선이 11월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만큼 그 가운데 변동성이 아직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로 따라가기보다는 조정할 때 매수의 기회를 잘 엿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보안 관련주 우리 앞서 이슈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이 MS 사태 여파 때문에 가져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실 보안 관련주는 오늘 아침에 지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장애로 인해서 이제 주말과 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서버 통신에 장애가 생기면서 이제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항공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이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이제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러한 이슈로 국내 장애에서도 이제 보안 관련주가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이제 이 섹터가 앞으로 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다른 이슈들도 많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산재돼 있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국내 장에 적용을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특히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이제 K사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매물대가 많다는 뜻은 네. 지난 이제 상승 과정, 그다음에 조정 과정 때 이제 위에 쌓여 있는 물량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특히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을 오랫동안 만들었다가 이제 하락한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 MSI 이슈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윗꼬리가 달린다는 뜻은 그래도 위쪽 매물에 대한 매도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윗꼬리가 달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 보안 관련주들이 그러한 형태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좀 수렴하고 이쪽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려면 이 MS사의 통신 장애 이슈에 대한 이슈의 지속력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복구 중이고 복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복구 능력은
그렇게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 사이에서도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소멸 자체로 좀 더 빨라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 주들은 이제 지금은 조금 매매하기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 관련 주들은 추후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거나 이 MS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커질 때 그때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을 등록하시고 매매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트로 라운시큐어 살펴봤는데 그 앞서 K사인이랑 이 부분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비슷한 그럼 차트는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안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거의 다 똑같은 지금 기술적 분석 형태를 취하고 봐도 있기 되나요?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주시죠. 그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라운시큐어와 마찬가지로 이 K사인이나 뭐 다른 이제 SGA 솔루션즈 이런 종목들도 지금 거의 다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로 잰 듯이 똑같이 이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매도 압력이 거세 상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안 관련주 종목들 차트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또 미 대선 관련해서 네. 이번에는요. 이 바톤 넘겨받은 헬스 관련주를 우리가 좀 보려고요. 오늘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지난 주말부터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해리스 이제 후보가 새롭게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해리슨 관련주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해리스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알려진 정책이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이슈를 받고 있는 이슈가요. 이 마리화나 즉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이슈입니다. 이 해리슨 정책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정책으로 제일 먼저 추진할 게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과거 발언 자체가 지금 현재 다시 재점화를 받고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은 물론 이제 갭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들 중에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우리바이오가 이제 국내에서는 마리화나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바이오 바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뭐 이 종목 자체는 뭐 바이오 관련주 중에 재무적으로도 꽤 탄탄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움직이는 특징이 사실 이 마리화나 대마초 이러한 합법화 이슈가 있을 때만 좀 튀어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리슨 관련주를 엮이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제가 방송 시작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주도주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특히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이제 해리슨 관련주로 부각이 받으면서 약 2,500억 원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 대금은요. 지난 우리바이오가 보여준 움직임 중에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약 4년여 만에 네. 가장 역대급의 거래 대금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 대금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계속 트럼프 관련주만 조명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트럼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또 그에 따른 반대급부인 해리슨 관련주가 재차적으로 상승을 이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럼프 관련주가 상승하면 이제 해리스 관련주는 조정을 받고
해리슨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 이제 트럼프 관련주가 조정을 받고 이러한 이제 상승 조정 국면이 미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바이오 자체도 우리가 조정폭에 항상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바이오와 대표적으로 5성 첨단 소재가 이제 있는데 우리바이오 같은 부분부터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풀어드리면 이제 7월 19일 날 상한가 갔던 부분이 약 3,900원 라인입니다. 네. 이 3,900원 라인, 즉 상한가 갔던 라인은요. 아주 시장에서 강력한 지지선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7월 19일 날 상한가가 갔던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관찰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신규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네. 5성 첨단 소재도 한번 살펴보면 예. 오늘 아침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상 이 마리화나 테마의 대장주는 우리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성 첨단 소재는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무르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5성 첨단 소재보다 우리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린 라인 부분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을 때 우리바이오를 최우선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해주는 이런 지금 매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후보로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 대마 마리아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의료용 대마하고 있는 우리바이오를 윤한식 파트너가 길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요. 오늘 장에서 또 공략해볼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에 윤 파트너가 가져왔던 종목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도 수익권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인데 오늘도 사실 약 10%에서 12%까지 공략하신 분은 이렇게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제가 트럼프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재건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 이 현대 에버다임이 사업 내용상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임에 이제 높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장에서 아주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 수익 보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현대 에버다임에 있어서 오늘도 제가 공략 드릴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네. 오늘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떤 네, 건가요? 좋습니다. 자, 바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네. 텐데 바로 네오셈이란 종목입니다. 예. 자, 갑자기 오늘 이슈하고 다른 종목들을 가져와서 좀 논란을 치는 시청자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종목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럼 왜 이 많고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냐 하면은 이 네오셈 같은 경우 CXL 관련주입니다.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가 이제 CXL이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였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이제 CXL 관련주에 좀 더 CXL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이 CXL에 대한 양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주요 장비 협력사로부터 네. CXL 검사 장비 납품,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CXL 검사 장비 납품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국내에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수주하고 납품을 진행할 회사가 3분기에 결정이 되는데 바로 이제 엑시콘하고 네오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오셈을 가지고 나왔던 건데 네. 이 네오셈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 벤더로 하청 벤더로 설정이 돼서 각자 이제 자체 개발한 CX의 2.0 D램 테스터 전용 장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CX의 관련들 중에 제가 엑시콘하고 네오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지금 네오셈이 시장에서 엑시콘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꽤
방어력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셈 차트 한번 같이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난 2024년 올해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거듭하고 있었으나 일부 조정폭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폭을 일부 상쇄시켜 주면서 지금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4,250원인데 하단선이 13,800원부터 지금 현재가인 14,250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네오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로 네오셈을 살펴봤습니다. CXL도 역시나 우리가 계속 조금은 중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공략해볼 종목을 윤한식 파트너가 제시를 했습니다. CXL 이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가격 라인도 설정을 해줬으니까요. 오늘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얘기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립구나 바람의 나라 vs 리니지 피트 넥슨 일왕 체제의 씁쓸한 그림자입니다. 저 게임 관련 내용을 준비했는데 오늘 마침 게임주가 급등을 하네요. 타이밍이 좋네요. 자,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리니지 현재만 보신 젊은 분층도 있을 것이고 더 전에 세대를 사셨으나 게임에 관심 없으셨던 분도 계셨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모바일 게임을 일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임, K게임의 가장 강점이 있는 플랫폼은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게 PC 게임도 있고 모바일 게임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오락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이제 아케이드가 지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도 오락실이 있긴 있죠. 오락실이 초대형화가 됐을 뿐이죠. 옛날엔 동네마다 있었고 갤러그나 이런 거 보글보글 이런 걸 했었던 거. 근데 이제 대형화가 됐고 그걸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콘솔 게임이 있겠죠. 우리 요즘에는 뭐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 정도가 이제 큰 줄기인데 우리나라는 모바일에서 가장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콘솔에는 약하고 그리고 아케이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초대형화된 추세고 골목에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의 두각을 가장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도 모두 모바일 게임 위주로 먼저 되어 있죠. 2023년과 2024년도 상반기, 2023년도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반기에 대한 자료들은 뭐 다 나오잖아요. 뭐 가요계도 나오고 연예계도 나오고 다 정리가 나옵니다. 게임계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 상반기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해외 시장에서 한국 모바일 게임 매출이에요.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이 모바일이란 플랫폼에서 강점이 있는데 한국 내의 매출이 아니라 해외에서 먹히는 한국 모바일 게임이라는 뜻이죠. 이 자료가. 그렇죠? 한국 안에서는 뒤에 나오는데 완전 달라요. 그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자, 2023년 상반기는 배틀그라운드인데 배틀그라운드 원래 PC 게임이었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텐센트 홀딩스가 서비스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밑에 거는 퍼블리셔라고 해요. 뿌려주고 마케팅해주는 배급사죠. 배급사. 우리 영화로 따지면 제작한 제작사가 있고 배급사가 있잖아요. 보통 배급사는 대기업들이죠. CJ 엔터테인먼트, 롯데 엔터테인먼트, 상영관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팔이 안으로 굳게 하기도 하죠. CJ 엔터테인먼트가 자기네가 배급하는 영화를 자기 CJ CGV에 싹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롯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제작한 거를 아예 안 깔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텐센트 홀딩스가 세계에 뿌려주는 거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그리고 2등은 승리의 여신 니케네요. 자, 이거 요즘에 뜨는 시프트업의 첫 번째 히트작이죠. 이건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슈팅 게임, 슈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더블다운 카지노. 자, 이거 뭐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지만 이 회사도 사실 유명하죠. 과학고 출신에. 과학고가 영재고 출신일 거예요.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 손잡고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그 휘황찬란한 모습에 반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좋은 학교를 간 다음에 좋은 머리로 그걸 그대로 구현해서 카지노 게임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카지노 게임을 해가지고 사행성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재화를 벌어들이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큰 적이는 없지만 성장성은 없는데 해외로 가니까 3위예요. 이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 다음에 4위에 블루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넥슨 거죠. 이 지금 블루 아카이브는 딱 여기 미소녀 있다시피 이것도 서브컬처 장르. 우리가 서브컬처라고 하냐. 서브. 그러니까 메인이 아닌 거예요. 일본의 어떤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미소녀를 키우거나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슈팅을 하거나 싸움 액션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미소녀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그러니까 그건 장르를 가리진 않습니다. 사실 장르에 입힌 거죠. 예를 들어 그게 액션일 수도 있고, 그렇죠? RPG 롤플레잉 게임일 수도 있고 슈팅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본의 막 뭐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미소녀가 등장하는 그런 걸 이제 3D 애니메이션풍의 미소녀, 일본풍이라고 해서 서브컬처라고 합니다. 블루 아카이브도 그런 걸로 지금 세계에서 한국 모바일 게임으로 매출 4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블 올스타 배틀, 이거는 마블에서 사실 로열티를 주고 따온 거죠. 넷마블이 만들었고 서비스까지 하네요. 자, 이 5위까지만 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변화가 있었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없었었어요. 2023년도 상반기에 없다가 2023년 상반기에 바로 1위로 등장합니다. 던전 앤 파이터라는 건 넥슨에서 만든 횡 스크롤 액션이에요. 옆으로 가면서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그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줄 RPG라고 하죠. 그래서 던전 앤 파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모바일로 해서 지금 중국에서 또 먹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1위나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에서도 1위고 돈을 지금 제일 많이 벌고 있고요. 그다음 배틀그라운드가 2위로 내려갔습니다만 역시 크래프톤의 캐시카우임을 증명을 했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도 2위에서 3위로 떨어졌지만 역시나 또 증명했어요. 뭐를? 시프트업이 계속해서 서브컬처 장르만 만들어서 서브다 아니고 메인으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계니까 카지노가 계속 강세입니다.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도 한 단계 떨어졌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블 올스타 배틀 빼고 1위부터 4위까지가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만 들어오고 밑으로 그냥 한 단계씩 내려가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K 모바일 게임, 해외에서 먹히는 K 모바일 게임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서 특징을 일단 넥슨의 강세. 왜냐하면 블루 아카이브랑 던전 앤 파이터가 다 넥슨 제작이거든요. 넥슨이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 시프트업이 하나 있고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2개는 슈팅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 그래서 지금 슈팅 게임이 MMORPG 이런 거보다는 해외에서 먹히고, 그 다음에 넥슨이 제작한 게임이 먹히고, 그 다음에 승리의 여신 니케와 블루 아카이브의 이 공통점은 저기죠. 서브컬처. 일본 애니메이션풍. 요게 먹힌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먹히는 특징이고요.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우리나라는 완전 다릅니다. 자, 상반기 한국 시장 요거는 간단히 볼게요. 지금 상반기 한국 시장 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 여기 있는데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라스트 서바이벌이고요. 버서커 키우기, 브롤스타즈, 나 혼자만 레벨 어워라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K 게임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모바일 게임이니까 모든 해외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여기. 여기 지금 명조 이런 거는 중국 거 같잖아요. 중국 겁니다. 중국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나 혼자만 레벨업 넷마블 하나 올라왔고 요즘에 버서커 키우기라고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셀 덴마크 회사 브룰스타즈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상반기 다운로드 성장 탑10도 약간 비슷한 게임입니다. 이거 운빨 존만 게임이라는 이런 게 있죠. 뒤로 가보시면은 운빨 존만 게임이 여기에도 올랐어요, 지금. 2024년도 6월달 급상승 앱 2위에 올랐습니다. 구글 다음으로. 올리브영보다 많아요. 대단하죠, 저게. 운빨 존만 게임.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 모바일 최고 매출순. 리니지 M이 1위죠. NC소프트. 아까 세계에선 리니지 M이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라스트 워 서바이벌, 오딘 바랄라라이징. 오딘 바랄라라이징도 없죠. 자, 로드9. 이게 이제 1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그쵸? 로드9이 등장했고요. WOS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있습니다. 자, 리니지 M하고 로드9, 오딘 바랄라라이징. 아까 세계 매출 10위 안에 2023년도 상반기, 2023년도 상반기 아예 없죠. 완전 다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모바일 MMORPG가 초강세인데 이 우리나라 모바일 MMORPG가 세계로 나가서는 매출 순위 없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세계에서 안 먹힌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넥슨이 나옵니다. 전설의 게임이죠. 이 당시에 도스 디스켓 넣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도스 가르치고 있어요. 도스, 윈도우가 아니라. 그 플로피 디스켓으로 넣던 그 컴퓨터 시절에 이게 나왔어요, 지금. 바람의 나라가 처음에 1996년에 등장합니다. 넥슨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MMORPG 게임입니다. 자, 다음으로 2년 뒤에 98년에 리니지가 나오죠. 리니지가 98년에 바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받습니다. 이 두 개가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전후해 가지고 PC방이 탄생됐을 때 거의 이 MMORPG는 양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N이 아니라 2N밖에 없었던 거죠. 넥슨하고 NC소프트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넷마블의 존재는 미미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됐는데 왜 이걸 그립냐고 했냐면 지금 차이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세계 모바일 매출 순위에 넥슨의 게임이 2개나 올라가 있는데 NC의 게임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데이브 더 다이브라고 지금 넥슨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지금 넥슨의 1왕 체제가 굳건해지고 있어요, 지금. 넷마블은 네오이즈한테도 위협을 당해서 3N에서 나갈 지경이고 지금. 거기다가 2N 중에 NC소프트는 완전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일본의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넥슨은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게임은 스팀, PC 게임 플랫폼이죠. 플레이스테이션 5랑 4, 닌텐도 스위치에서 구동이 됩니다. 모바일 게임이 아니에요. PC랑 콘솔이죠. 이게 지금 콘솔 쪽이 NC소프트가 도전하려고 하지만 약한 부분이잖아요. 데이브 더 다이브 내용 자체도 재밌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 자, 낮에는 이 안에서 무슨 용왕님 저기죠. 낮에는 여기서 생선을 사냥합니다. 물고기를.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밤에 뭐 하느냐? 밤에 초밥집 사장님이 돼요. 뒤에 가볼까요? 밤에는 초밥집 사장님이 됩니다. 이 스토리 자체가 신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냐? 아까 스팀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죠. 퍼스트 디센던트 지금 나와서 요것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죠. 요거는 넥슨 게임즈라는 자회사에서 만든 건데 어쨌든 넥슨의 게임이죠. 이건 루트 슈터 장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했어요. 슈팅 게임인데 그 안에서 RPG처럼 레벨업이 되는 그 요소를 넣은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퍼스트 디센던트 화면이고요. 이것도 약간 서브컬처 장르를 입혔다고도 볼 수 있죠. 미소녀가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요즘에 트렌드가 뭔지 아시겠죠? 넥슨 게임즈든 시프트업이든 만드는 게임 자체가 미소녀들이 나와서 액션을 하거나 슈팅을 하거나 롤플레잉을 하거나 이거예요. 미소녀가 나와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이겁니다, 지금. 자, NC소프트는 뭐 하고 있냐?
리니지 W, 리니지 월드. 그냥 길드끼리 싸우던 거를 프랑스 대 영국 싸우고 막 이런 거예요. 스론 앤 리버티. 이것도 원래 처음에 스론 앤 리버티가 아니었다. TL. 이게 뭐였어요? 더 리니지였죠. 더 리니지였는데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를 더 리니지인데 리니지가 안 좋잖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스론 앤 리버티로. 자유와 번영인가요? 그 다음에 아이온 있죠. 블레이드 앤 소울 있고 밑에 보면 길드워드 있습니다. 자, 전부 다 MMORPG. 전부 다. 싹 다 MMORPG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넥슨 같은 신선함이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거. 니케, 다이브. 이거 니케 어디 거였어요? 아까 세계 매출 3위, 2위 하던 거. 승리의 여신 니케. 이거 지금 시프트업에서 성공한 모바일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데이브 더 다이브. 이거는 넥슨이죠. 이 NC소프트 출신이 만든 거잖아요. 시프트. 얘네 둘이 콜라보했습니다. 이거 NC 입장에서 마음 아프지 않나요? NC 입장에서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둘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미니게임을 만들었어요. 자, 원래는 그러니까 NC 출신이라고 모두 NC한테 뭐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콜라보를 하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NC 출신 대표가 가서 만든 건데 만약에 승리의 여신 니케가 NC 소프트에 콜라보 할 만한 게임이 있다면 둘이 콜라보를 해서 시너지를 냈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넥슨하고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이것도 NC 입장에서 마음이 아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뇌피셜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저깁니다. 게임 덱이라는 건데 덱. 이게 뭐냐면은 PC 게임인데 콘솔처럼 왜냐면 PC는 키보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콘솔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모바일은 너무 화면이 작고 타격감도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콘솔을 가자니 콘솔은 기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그 기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도 사실은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나 마이크로소프트 위나 이런 것들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원가를 제대로 못 받고. 왜냐면 그걸 일단 기기를 팔았는데 집에 기기가 있어요. 근데 기기가 있으면 뭐예요? 팩이 없으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기기를 일단 사면은 팩을 사야 돼요. 그렇죠? 스팀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기기를 뭐 할 거예요? 전시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를 싸게 팔더라도 일단 판 다음에 팩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기를 싸게 사긴 해서 좋은데 일단 사버리면은 내가 그 팩을 계속 사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PC 게임을 만약에 싼 가격에 콘솔처럼 즐길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은 좋겠죠. 바로 그 시장이 열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기기를 통해 가지고 PC 게임을 콘솔처럼 즐길 수 있어요. 가격도 콘솔 게임 기기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데이브 더 다이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스팀에서 스팀 게임을 바로 할 수 있는 걸 스팀덱이라고 합니다. 뒤로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스팀덱 순위가 따로 나오고 있는데 스팀덱 순위에서 지금 3위에 데이브 더 다이브가 있습니다. 저 덱 기기를 이용해갖고 스팀 게임 다운로드 받아서 한 것 중에 지금 3위예요.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브가. 하나 또 나왔죠, 넥슨은.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넥슨의 주가와 NC소프트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자, 넥슨 3,295달러. 3,295엔이겠죠. 일본에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장기간 횡보를 했다가 한 단계 올라온 다음에 또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 만약에 돌파되면은 4,000엔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얘는. 넥슨은 주가가 이렇거든요. NC 주가를 볼까요? NC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 NC 주가를 보시면 NC 주가는 완전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넥슨하고 NC하고 지금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1996년 바람의 나라, 1998년 리니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PC방의 시대를 둘이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2N 체제를 공고히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25년이 흘렀죠. 지금 25년이 흐른 뒤에 지금의 모습, 포트폴리오나 라인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차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바람의 나라랑 리니지랑 물론 조금 틀려요. 그렇죠? 바람의 나라는 약간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데 리니지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것보다 좀 어른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MMORPG인 거는 똑같았고 그 뒤에 길도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 제가 NC소프트 나왔는데
NC소프트는 지금 저기 저점 테스트를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저점. 여기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정말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걸 보고 하방 경직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앞에 흐름을 무시한 얘기거든요. 뭐냐면은 앞에 흐름이 급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방 경직이라고 여기가 시멘트처럼 단단하니까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이 흐름을 무시한 얘기라고요. 왜냐면 내려갔다 조금 올랐다 내려갔다 조금 올랐다 내려갔다 조금 올랐다는 하락세인데 전형적인 여기서 만약에 이게 상승의 힘이 있었다면은 V자 반등을 했어야죠. 지금 이렇게 힘이 없다는 거는 오히려 하락의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런데 의아할 거예요. 넥슨도 바람의 나라 지금 바람의 나라 연이라고 다시 향수를 불러일으켜 나와서 또 히트를 쳤죠. 아니 넥슨도 MMORPG를 안 버렸는데 왜 NC만 보고 뭐라 그래? 뭐가 틀리냐면은 자 둘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둘 다 잘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짜장면 투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계속 짜장면만 만든 거죠. 25년 전에 예를 들어 짜장면이 처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처음 짜장면이라는 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맛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었는데 25년 먹다 보니까 물려요. 똑같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계란 후라이도 추가 안 되고 아무것도 추가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넥슨은 뭘 한 거냐면은 거기서 탕수육을 만들고 라조기를 만들고 난저한스를 만든 거예요. 그 어떤 집을 찾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넥슨을 가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까 데이브 더 다이브, 아니면은 디센던트 이런 것처럼 플랫폼을 계속 다양하고 이 내용도 장르도 세부적으로 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MMORPG라는 장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든어택이라는 지금 슈팅 게임도 있죠, 넥슨은.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큰 차이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3N에서 넷마블이란 네오이즈가 둘이 경쟁하고 있다고 했죠. 이제 2N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2N 중에 N이 하나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이 NC소프트가 이제 떨어져 나오고 넥슨의 1왕 체제가 돼요. 마치 교육업체에서 메가스터디가 1왕 체제를 먹은 거랑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바람의 나라는 리니지가 나올 때만 해도 출발이 똑같았는데 그 25년의 간극 동안에 어떤 모습의 변화가 넥슨이랑 NC가 달랐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분명히 똑같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추억을 알고 계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자, 넥슨하고 NC소프트 리니지하고 넥슨의 바람의 나라랑 또 똑같았던 부분이 일부 무료, 일부 유료였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사용자가 이제 많이 안 느니까 확 무료로 풉니다. 둘이 똑같았어요. 넥슨의 바람의 나라가 처음에 20레벨을 넘어선 건 유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 그걸 확 풀었습니다. 그러자 전장에 너도 나도 다 몰려갔어요. 다 몰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다람쥐 몬스터를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람쥐 몬스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행어가 나왔죠.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이걸 한 겁니다, 계속. 그래서 넥슨 나중에 바람의 나라 연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스꽝스럽게 다시 마케팅식으로 해서 다람쥐 몬스터가 나와서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몬스터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25년의 간극을 거쳐서 왔는데 아직도 넥슨 유저들은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NC소프트도 뭔가 그런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평.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NC는 무엇을 뿌릴래?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K푸드 이제 진짜로 옥석 가리기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K푸드와 관련된 섹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자체 음식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유통기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음식 기업은 수출이 정말 잘 돼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음식료 중심의 호조세를 보게 된다면 원재료 단가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국제 곡물 가격 추이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저점을 점점점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 안정화로 인해서 마진 스프레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라면 중심의 글로벌 매출, 수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음식료 업종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 정말 무덥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음식료 기업들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이런 판매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음식료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반면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내수 소비 경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실적이 좋지 않은 게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면세점의 업황도 지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금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력 자회사의 실적이 꾸준하게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섹터를 나누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건 단연코 라면일 것 같습니다. 라면의 수출이 정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4월과 6월 라면 수출은 매달 1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해를 보게 된다면 글로벌 수출액이 1조를 돌파했었고요. 현지 공장을 가동한 것까지 확인한다면 2조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라면을 토픽으로 꼽는 증권사가 참 많아졌고요. 김과 김치, 냉동김밥, 떡볶이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김 같은 경우에 수출 금액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가격이 상승해서 증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물량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네 종류 중에서는 냉동김밥을 픽한 증권사가 있었는데요. 현재 수출 규모가 지금 긍정적이고 캐파의 증가율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플러스 요인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으니까 투자 포인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음식료 업체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2분기에 확인이 됐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는 수익률이 나타난 반면에 똑같은 섹터군에 있는데 똑같은 업종군에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라면과 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같은 제과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라면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라면의 탑픽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지금 3대장이 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삼양식품이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의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요. 농심은 올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세 기업 중에 가장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도 2배가량 증가한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수출을 잘했기 때문이겠죠.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삼양식품 올해 170% 상승했고요. 농심은 10% 상승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생산 능력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느냐 그 능력의 차이가 주가의 향방을 좀 가로지른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에 밀양중공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생산 능력 더 늘어납니다. 수출을 할 수 있는 탄탄한 베이스가 생기는 반면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 증가율이 지금으로 봤을 땐 2%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B2 신용융자가 16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B2가 늘어나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K푸드의 옥석 가리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잘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경기 방어주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늘고 있는 듯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통신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은요,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사를 모두 합하게 된다면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오히려 실적이 더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악재가 있습니다. 먼저 본업인 유선과 무선통신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5G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승률 자체는 둔화가 되면서 현재 1%가량의 상승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 옥죄는 정책 또한 마진 스프레드에 안 좋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적 영업이익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당 평균 지출 역시나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알뜰폰들 많이 사용하시죠. 한 달 동안 내는 통신비 자체가 점점 더 줄어지면서 실적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무려 5분기 연속 가입자들이 내는 한 달의 통신 요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까요?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5G 동력이 떨어진 통신 3사가 탈통신 전략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B2B와 AI 사업을 접목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클라우드와 AI를 협력해서 사업의 매출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B2B 매출 증가세는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 5%가량 상승했고요. LG유플러스는 무려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실적과 조금 다른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유플러스는 올해 중간 배당부터 배당금을 먼저 정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러한 공시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SK텔레콤 역시나 기존 배당금이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를 소각하고 더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T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나오고 있는 게 분기 배당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과 매입에 대한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3사 이제는 실적을 넘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향해서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지금 계속 낙폭이 좀 커지네요. 지금 코스피가 38포인트 1.40% 가까이 좀 떨어져서 2,756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2.2% 가까이 떨어져서 810선 지금 턱걸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가 8%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해서 그만큼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불안하다 보여주고 있네요. 수급을 보면 지금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거래소에서 2,491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2,222억 지금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952억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그다음에 코스닥을 많이 팝니다. 지금 1,896 거의 코스닥에서만 2,000억 가까이 좀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기관이 왜 거래 코스피에서 1,230억 가까이 지금 팔고 있고 1,300억 가까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300억 정도 좀 넘게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도 좀 좋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무겁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뭐 코스피 200도 좀 보면은 1.3% 그러니까 코스피 100 지금 1.3%, 코스피 200 1.3% 그러니까 코스피 상위권에 있는 그런 대형주들조차도 지금 오늘은 맥없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종합지수는 2.8% 떨어지고 있는 2%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50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좀 대형주들은 현재 2.8%, 2.9%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서 코스닥 쪽에 있는 좀 대형주들, 시가총액 대형주들 중심으로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오늘 현재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중형주, 대형주 상관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크게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STS를 좀 웬만하면 잘 안 보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지난주 상황이죠. 글로벌 이 IT 대란 관련된 상황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사고 원인이라든가 피해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기사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도 향후 영향 쪽, 그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됐을 때 또 이렇게 상황이 커질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종보다는 적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클라우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클라우드 사업이 큰 데가 아마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글이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3사가 모두 클라우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지만 나중에 또 어디가 날지 모르죠. 그러다면 결국은 이게 또 클라우드가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덥죠. 일단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기사로 보셨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보다도요.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업데이트 문제가 생겼던 결함을 발견했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이 회사가 미국 포춘에 있는 500대 기업의 절반 정도를 고객사다라 갖고 있다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걱정스러운 거는 그러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당장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은 이런 문제들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뭐 모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는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그렇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9%의 언론이 네. MS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기술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셔서 외국하고는 좀 다른 기사들이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는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그냥 그 클라우드 환경만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빌려주는. 그렇죠. 그런데 요새 많은 업체들이 예전에는 PC에 깔아 쓰던 제품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구독 경제 모델을 제공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사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래 한글 같은 경우도 요새는 클라우드에 올려서 네. 매달 월정액을 받고 쓰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도 마찬가지고 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뭐냐면 V3나 알약 같은 그런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안 연구소 같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적인 보안 프로그램은 PC에 설치되는데 그렇죠. 예. 얘는 그 보안 프로그램이 클라우드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중간에 또 거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정액을 내고 네. 그냥 그 클라우드에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네. 자기 보안 제품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렇죠. 그게 이용자 PC의 운영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네. PC가 다운된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여러 운영 체제 중에 MS 윈도우즈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 장소를 제공한 MS 클라우드가 문제가 아니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문제인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사고의 원인이 자꾸 MS 쪽에 이 애저 클라우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아니라 그냥 보안 업체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좁혀봐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결국 누가 하느냐? 스트라이크가 해야 되는 클라우드 거죠. 스트라이크가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MS 클라우드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1%나 폭락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0.7%밖에 안 떨어졌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저보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고 클라우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 국산 클라우드를 중점적으로 써야 된다는 등, 예. 뭐 외산 클라우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논점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들이 좀 잘못 잡고 있다는 건 좀 교수님 말씀대로 명확해졌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언론에서도 걱정하는 거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MS 클라우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거냐 보안적인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클라우드에 문제가 없는 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사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클라우드 중심의 서비스들은 네. 클라우드가 먹통이 되면 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구독 경제 모델로 바뀌면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좀 카카오 먹통 사태처럼 그렇죠. 큰일 날 수가 있다. 예. 이런 거는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거는 발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예를 들어 클라우드 업체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어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업체든 간에 이런 업체들은 계약을 맺을 때 네. 장애 발생 시에는 어떻게 변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 경제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쓸 텐데 그러겠죠. 그럴 때는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이번에는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의 어떤 문제로 딱 귀결이 된다. 그러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클라우드 업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빅테크 투자를 워낙에 우리 투자자분들, 서학기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빅테크 전반에라든가 이런 글로벌 IT 업계 전반에 혹시 뭐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사안 정도로 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조금은 아직 제한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정책을 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망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관, 금융, 방송, 예. 국방 이런 데는 망 분리 정책이라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회사 안에 있는 모든 PC는 인터넷과 끊어놓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방송국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 얘기는 인터넷과 끊겨져 있다는 얘기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서도 국내는 영향이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망분리 정책,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이런 망분리 정책을 펴고 있고 이것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사용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막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같은 사태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예방차원으로 될 수 있긴 한데 또 클라우드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단히 많이 활용한다는 말씀, 아까도 구독형 시스템을 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꼭 좋다고만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사실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독 경제로 가는 게 네. 대세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만 망블리 때문에 안 쓰고 있을 수는 뒤쳐져 없잖아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는 AI도 클라우드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망블리 정책을 좀 개선하라. 이 지시를 국방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내리셨어요. 예. 그래서 현재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우리나라 망블리 제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이 9월에 발표가 나게 돼 있고요. 9월에 망블리 개선안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클라우드를 쓰는 여건이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방산업체 같은 데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경제 모델을 점차 늘려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글로벌 이제 클라우드 3사, 그러니까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3사 중에서 우리는 아마존 거 AWS를 아무래도 제일 그쪽을 많이 조금 한다고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있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우리도 이제 그렇게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더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사태에 대한 대비를 사실 해야 되겠네요.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잘 봐야 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너무 특정 제품 하나만 쓰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거는 좀, 예. 네, 일반 제품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랑 똑같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카카오 먹통 났을 때도 예. 메신저 하나만 쓰지 마시고 한 두세 개 깔아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그거 어렵습니다. 잘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보통 기업에 권고할 때는 예를 들어 기업의 보안 프로그램 깔 때 한 네. 회사 것만 다 깔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제품이 먹통이 되면 기업 전체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복수계로 정해놓고 네. 그걸 한 50대 50의 비율로 직원들이 쓰게 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국 선택은 직원들이 할 텐데 쓰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네. 어떤 비즈니스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사실은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유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랑 똑같이 역시 뭔가 한쪽으로 너무 과하게 몰리는 거는 결국 위험을 어쩌면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교수님한테 사실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이제 듣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요거 딱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뭐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이런 뭐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강한 아주 상승 흐름을 가져왔고, 근데 최근에 좀 주가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조금 주춤하던 상황에서 이 사태가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AI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초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보통 이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기반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AI 시대가 그러니까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투자와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문제라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초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야, AI 다 클라우드 들어간다는데 네. 이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가 클라우드가 만약에 먹통이 되면 그러니까요. 네. 손해배상 액수도 클 거고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이 사업을 투자를 하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AI가 안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AI는 요새 또 같이 논의되는 게 온칩 디바이스 형태 온 디바이스 AI도 형태?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온 디바이스 형태 AI가 제일 좋은 건 별도의 통신이 필요 없다는 그렇죠. 인터넷이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그런 온 디바이스 AI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클라우드가 먹통됐을 때 얘는 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을 조금 같이 보시면 조금 효과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직접 쓰는 거는 그 엄청난 그 하이스케일러 업체들의 그 데이터 센터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엣지 단, 그러니까 제품 단에서 핸드폰에 있는 뭐 온디바이스 AI나 집에 있는 뭐 자동차나 또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 온디바이스 된 AI를 기술을 쓰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라우드 단에서 쓰는 이런 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이렇다고 해서 AI의 결정적으로 굉장히 어떤 뭐 로드맵에 무슨 문제가 생겨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이게 단순히 개인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럼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죠. 네. 클라우드 기반의 AI가 아니고 온디바이스 AI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 이 글로벌 IT망 사태가 결국은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수 그럴 수도 있겠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오늘 특히나 뭐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요. 오늘 일단 왜 이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하반기 어쨌든 열렸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 코스닥 그리고 스물캡 바라보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상반기 때도 특히나 이제 6월, 7월 지나가면서 일부 이제 수급적으로 쏠리는 섹터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수급에서 플레이가 되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번 소외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수급적으로나 주가 퍼포먼스가 좋기가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뭐 미국 대선 이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뭐 수급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될 대외적인 변수들이 이슈가 크게. 있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런 이슈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섹터나 업종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라든가 관심도가 집중돼 있는 업체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아 보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종목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3 시스템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i3 시스템은 본업 자체는 이제 센서 쪽인데 특히나 이제 뭐 다양한 센서들이 있겠지만은 적외선 센서 쪽에 네. 이제 특화된 담당해서 이제 센서를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민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출 여부가 이제 크진 않아서 아직은 방산업체가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군수용 네네네, 맞습니다. 납품되나 보죠? 네, 그래서 고객사 자체도 방산업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뭐 무기 체제나 이런 쪽에 센서로 달리는 적외선 센서들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군, 방산 이쪽 잘 몰라서 그럼 네네. 그 센서들이 방산 쪽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활용되는지? 네네. 저희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무기 같은 거를 발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눈에 보이는 목표물뿐만 아니라 사실 어두운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정확한 목표물을 탐지해야 네네.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사실 뭐 일부 다른 이제 파장보다는 사실 적외선 영상 센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정확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외선 센서 탑재가 되게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기술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적외선 센서 관련된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글로벌리 몇 개 없어서 그렇군요. 이 부분도 오.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주목해 볼 만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 거의 독점적인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 기술적 좀 혜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발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업체들이랑 좀 연을 맺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국내의 방산업체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해외 쪽 수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민간 쪽 뭐 아직은 크게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뭐 UAM, 드론 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어떤 센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사를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연구원이 리포트도 보고 좀 살펴보다 보니까 네. 이 센서 가격이 워낙 높아서 아무래도 당연히 그 맞습니다. 가격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울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네네. 해결해야 할 과제라든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그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냉각형 센서랑 비냉각형 센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냉각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냉각기가 달려서 부품도 되게 크고요. 가격도 되게 비싼 네. 그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무기 같은 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탑재가 가능한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드론이라든가 이런 좀 민간 쪽으로 확장해 나가려다 보면은 네. 크기도 줄여야 되고 가격도 줄여야 되다 보니까 비냉각형 센서 관련해서 좀 제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비냉각형 센서가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낮은 가격 내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직 그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산도 있고 수율이나 이런 부분도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좀 해결 과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 위성 분야 이쪽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론, 뭐 나아가서 어디까지도 확장될 수 있냐라고 보게 되면은 사실 우주위성 분야에서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적외선 센서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 쪽의 영역이다 보니까 해외 기술 수출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어떤 센서를 가져오는 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절차상 그 분야에서 해결할 부분이 큰데, 나중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우주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 특히나 이제 i3 시스템처럼 이제 기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적외선 센서 같은 부분을 담당할 확률이 커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보고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영역 확장은 상당히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밖에 i3 시스템이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수주 잔고 넉넉한지, 그리고 뭐 실적 면에서도 또 성과를 보일 수 있을, 빠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실적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많이들 추정들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산 쪽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산 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워낙에 뭐 저희가 뭐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했지만, 말씀드렸던 LIG 넥선이라든가 이런 국내 방산 업체들이 향후 해외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면은 i3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중소형 업체 접근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i3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증설 모멘텀이 있어요. 증설이요? 네, 여태 동안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폭을 제한시켜줬었던 게 이제 생산 능력 캐파였는데, 아마 올해 늦어도 하반기에는 생산 능력을, 생산 캐파를 증설하는 이제 뭐 그런 공식 뭐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증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향후 미래의 어떤 수요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가시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설 코멘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 탄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이제 생산 능력 확보에 따른 그러한 기대감들, 또 소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i3 시스템 봤고요. 우리 다음으로는요, 슈프리마인데요. 네네. 이 퀄컴 효과가 본격화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슈프리마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빌딩이나 뭐 아니면 이런데 건물 같은데 출입할 때 네. 뭐 지문 인식이나 카드 찍고 들어가는 그 기기를 뭐 저희 사진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저희 준비해 드리려고요. 네네.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저희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런 센서 솔루션 자체가 슈프리마의 주력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퀄컴은 무슨 얘기냐라고 봤었을 때는 매출 비중은 작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지문 인식 알고리즘 센서를 퀄컴량으로 슈프리마가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5년 만에 단가 협상을 진행을 했고, 상당 부분 좀 기존 대비는 단가를 좀 높여서 2분기부터 아마 실적이 반영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온 디바이스 AI의 어떤 뭐 진화 과정에서 이 지문 인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요구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 단가가 높아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부터는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이번에 맞습니다. 이제 실적 나오면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가 다 전년 대비해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안 M&A,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사실 언론이나 이런 거 통해서도 슈프리마가 영상 보안 업체들이랑 다양한 협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준 그 기사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슈프리마가 주력 매출 자체가 출입 통제 보안 솔루션이다 보니까 CCTV라든가 좀 큰 사이트, 뭐 어떤 대기업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출입 통제를 솔루션을 납품할 때는 CCTV나 이런 영상 관제 관련한 솔루션도 같이 납품받기를 고객사들이 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프리마 입장에서도 이런 기술 자체를 내재화할 수요가 상당히 컸던 걸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유 현금도 넉넉했었던 슈프리마 같은 입장에서는 아마 올해 중으로는 영상보안 관련 업체들을 M&A나 인수를 통해서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가 중동 쪽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PT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 네네. 왔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응을 했었던 게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이슈가 있거나 이랬을 때 슈프리마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응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아직 네옴시티 관련해서 공장을 뭐 본격적으로 짓거나 뭐 건설이 되고 있기 전부터 그 이미 공장 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일부 인프라를 구축할 때 슈프리마의 출입통제 보안 솔루션이 납품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중동 쪽 관련해서 슈프리마의 어떤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축소된다 얘기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네옴시티나 관련해서 공장 좀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슈프리마의 실적을 상당 부분 이끌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금 실적 예상하신 부분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분기는 저희 자막 나오듯이 한 영업이익 58억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말씀드린 퀄컴 효과의 어떤 적용 여부에 따라서, 반영 여부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확률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영업이익을 올해로 봤을 때는 200억 이상도 충분히 트라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뭐 1000억대 그 시총잉점을 감안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요. M&A 모멘텀도 있고 단기적인 실적 부담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중소형 주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지어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회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반영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어소프트라고 하면 IT 솔루션 업체이긴 하지만 매출의 95%가 말씀하셨던 오아시스라는 자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희 오아시스는 많이들 아실 텐데 퀄리나 이런 업체들처럼 새벽 배송, 특히나 신선 제품에 대한 새벽 배송 관련된 강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최근에 계속 그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예상되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게, 사실 경쟁사들, 예를 들어 대기업들도 사실 이런 새벽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진출했다가 많은 업체들이 작년, 재작년에 철수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이 오히려 최근에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아시스가 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다른 신선 제품 그 배송 업체들과 다르게 실적, 수익성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류 시스템 관련해서 자동화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 판매업자들과 직거래의 비중이 남들보다 훨씬 경쟁 업체들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좋았어서 지어소프트의 전반적인 실적을 지금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11번가 인수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서는 다음날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었어요. 그도 그럴 게 크게 봤었을 때는 지어소프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업체를 인수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사실 지어소프트 보유 현금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현금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이상의 영역이다 보니까 지분 수합이나 이런 부분 논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공식적인 입장 자체는 진행되는 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 인수 관련해서 진행이 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1번가 인수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얘기를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오늘 세기업 얘기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22일 월요일 푹푹 찌는 월요일날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월 배당형 ETF 상품. 요즘에 정말 핫한 상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올 3, 4월에 엔비디아 같은 삘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굉장히 요즘 월 배당형 ETF 상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상품도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투자 자금이 이 월 배당 ETF 상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도 살펴보면 남녀노소 여기서 소는 물론 2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월 배당 ETF 상품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 배당 ETF 상품이 뭔지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달 배당을 받는 겁니다. 월별. 그래서 이제 월 배당 ETF가 되는 거고 ETF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주식처럼. 그다음에 주가 상승을 할 때 시세 차익과 배당을 동시에 주는 그런 상품이다.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는 상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월 배당형 ETF 상품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린 말씀이 설레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한번 수치로 얼마나 월 배당 ETF 상품이 요즘에 핫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표 볼까요? 22년 말에 1조 1천억 정도 이 규모였습니다. 월 배당 상품의 그 순자산 규모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규모가요. 근데 올 상반기 현재 11조 3천억 원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새 10배가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24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만 7조 3천억 정도가 늘었으니까 사실은 올 상반기 들어서 이 월 배당 ETF 상품이 그냥 부쩍 커졌다. 사실상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수도요. 20년 말에 10개밖에 안 되던 게 지금 67개나 되고 아마 오늘도 또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6배, 7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남녀노소라는 말씀에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제일 많이 이 월 배당형 ETF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40대, 거의 3분의 1이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30대가 25%, 4분의 1, 50대가 22%, 5분의 1, 20대도 18%, 역시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월 배당형 ETF 상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심은 30대, 40대가 아주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월 배당 ETF 상품의 이 뭐랄까요? 출시 계기는, 출시 전략은 은퇴한 분들이 연금만 가지고 살기엔 좀 빡빡하니까 투자를 해서 매달 여기에서 배당 형태로 돈도 벌고 또 이제 시세타격도 조금 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기획된 상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20대부터 해서요. 30대, 40대가 많죠.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물론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뭐 올초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빅테크 종목이라든가 국내에서는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겠죠.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뭐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더라도 나는 아예 일찌감치 투자에 나서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월 배당형 상품에 투자를 해서 꾸준히 돈을 모아가서 소위 말하는 파이어 시기, 은퇴 시기를 좀 당기고 싶다. 뭐 50대 중후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뭐 명퇴나 희망퇴직으로 해서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나 이제 뭐 한 달에 뭐 500 또 1000 이렇게 버니까 나 은퇴할래라고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 월 배당의 ETF 상품이 이렇게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된, 급증을 하게 된 이유다. 이런 해석을 좀 증권가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하는 이 월 배당 상품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있거든요. 기초자산 플러스 이제 배당이기 때문에 그 기초자산이 뭔지에 따라서 월 배당 ETF 상품이 종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에 앞서서 올해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스매스 탑5 종목을 살펴보죠. 대부분 다 미국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죠. 이건 뭐 지금 추세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0%, 그다음에 7%, 뭐 15% 프리미엄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이 상품이 나올 때 올해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이 정도다라고 제시한 거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높은 시세 차익.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위를 기록한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상품 같은 경우는 10%의 올해 수익률을 목표로 했지만 벌써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의 3배 이상인 33%의 수익률을 낼 정도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아주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걸 따로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시세 차익을 내고 배당을 따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 배당형 ETF 상품의 아까 말씀드렸다만 종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형은 지수 추종형, 배당 중심형, 채권형, 커버드 콜, 리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주식형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형은 시세차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월 배당이 좀 적은 특징이 있고 반대로 배당 중심은 배당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시세차익은 좀 적을 수가 있고요. 채권형은 뭐 당연히 안정적인 효과가 있고 요즘에 사실 유행하는 커버드 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콜옵션을 걸어서 그거를 이제 파는 거죠. 그게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으로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은 좀 이따 장점이랑 단점 말씀드릴게요. 참. 리츠형은 이제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좋지 않은 부분들은 감안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만 오늘 말씀드렸다만 게 많네요. 자, 이 월 배당 ETF 상품의 장단점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보시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장점은 변동성 대비 하락률이 낮다는 장점 때문에 장기 투자 유리하다라는 거. 이를테면 전체 지수가 떨어질 때 그보다는 좀 손실률이 좀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시세 차익이 상승장 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이게 사실 월 배당형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커버드 콜도 그런데요.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장이 이제 좁은 횡보권에서 움직일 때는 주가가 또 일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방어되는 그런 측면이고 이게 굉장히 가장 장점이고 다만 상승장 때 장이 막 오를 때 뭐 급등을 할 때 시세 차익이 10%가 주식이 올라도 내가 여기서 이 배당 상품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은 10%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걸 옵션으로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기초자산이 떨어지니까 손실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리츠형은 역시 내가 투자하는 이 리츠형 월배당 ETF 상품이 어떤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하느냐.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상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 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침체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채권형은 금리 변화에 민감을 한데 지금 금리가 9월 달에 내린다고 그러니까 이 채권형 커버드 콜 ETF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는 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상품은 상당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월 배당 ETF 상품 인기가 많다. 다만 상품별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하시고 상품을 구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네. 양 지수의 내림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쵸? 코스피 결국 1% 넘게 내리는 게 지속되고 있고 코스닥은 2% 넘게 내리면서 결국에 810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 뭐 AI 등 주도주 내림세에 여기에 코스피 또 선물, 외국인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지수가 많이 눌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좀 반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너무 세게 오면 좀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네. 같은 날은 어떻게 보면 조금 HTS 덮어놓으시고 MTS 키지 마시고 조금 이제 뭐 마음을 좀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오히려 이 멘탈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